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큐. 이런 예시에서 보면은 마르크스 생각이 지극히 옳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정말 옳을까? 애매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게 뭐였죠? 저번 시간까지 6강에서 강의했던 게 기술적 시대,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였죠. 그 텍스트 예시를 여기 다시 적용시켜 보자면 쉽게 얘기돼요. 일단 무슨 얘기냐? 일단 전근대가 있죠. 전근대. 여러분 전근대에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전근대에는 영주와 농노들, 노예들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였죠. 신분제 사회였죠. 근데 그런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영주가 노예를 착취하기 위한 노예 착취 위한 온갖 법률들. 이 법률이 뭐죠? 대표적으로 그냥 신분제죠. 만들었던 시대예요. 이게 전근대입니다. 이게 전근대죠. 요런 전근대 내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요런 전근대 내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요런 체제, 신분제, 요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고, 이제 저는 좀 더 급진적으로 나와서 요런 신분제 자체가 그냥 하나 예술이다. 하나 표현 방식, 아트. 원래 아트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기회거든요. 그게 넓게 해석하자면 기술과 예술은 다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정치 예술로서 이미 이 자체 이미 구현된 거다. 라고 저는 해석했죠. 근데 베냐민이 어떻게 봤죠? 기술적 복제 시대. 요 뭐죠? 요 신문제에 종속된 게 예술 작품이라고 했죠. 예술. 근데 요 예술이 근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기술적 복제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때문에 막 찍혀 나오죠. 생산력도 엄청 증가했기 때문에 요 예술 작품이 무슨 특정 엄청난 대성당 혹은 뭐 엄청난 막 그림, 모나리자 같은 그림들 뭐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도 늘 드는 예시지만은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머그잔에도 있고 티셔츠에도 있습니다. 복제 기술로 인해서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죠. 원래 책은 여러분 종이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양피지로 적었죠. 그래서 책 한 권이 뭐 엄청나게 넓은 땅 하나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종이 기술이 보편화되고 인쇄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책 같은 거는 그냥 지금도 한 12,000원? 물론 대한민국 책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2,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고전이나 정말 귀중하거나 엄청난 가치를 품은 책이라 할지라도 12,000원 주면 다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돈 아까우면 전자책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마저 아까우면 도서관 가서 빌려보면 되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복제 기술을 인해서 이런 예술 작품이 더 이상 유일물선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벤ja민이 봤을 때는 요 복제 기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요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이게 해방을 낳았을까요?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은 이게 해방을 낳을 거라는 전망으로 가득 차 있죠. 일테면 이런 생각들. 어, 이 예술 작품이 어떤 소수에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제 기술을 통해서 다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다수가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변형할지도 몰라. 자기 능력을 펼치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가능해질지도 모른다고. 근데 실제로 벌어진 거, 1930년대 실제로 벌어진 건 뭐였다? 곳곳에 히틀러의 목소리, 라디오, 히틀러의 얼굴, 팜플릿 전단들, 히틀러의 어떤 강령들, 히틀러의 옷, 최신 유행하는 그 찍혀는 나치 제복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도처에 나치스의 그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나치스를 엄청 예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요 복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유물론적으로. 아니 유물론적으로 요 예술이 복제 기술을 통해서 모두에서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창의성이 발현돼야 되는 거지. 왜 이때 예술 작품을 숭배하던 방식으로 히틀러를 숭배하냐고. 이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 작품 여기에 대한 해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좀 정확히 벤야민은 난감했어요. 그 논문과 시대의 괴리를 보면서. 그래서 3-4번 고쳐 쓰고 삭제된 구절도 있고 저번 시간 보충 강의까지 그 얘기했죠. 이제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그래서 벤야민이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결국 전근대에서 근대로 가면서 요런 아까 법률적이고 신문제가 있다고 했죠. 물론 여러분 물질에 기반합니다.
영주가 노예를 이제 착취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착취하죠. 어떻게 착취하? 검으로 협박하고 다 물질들 아닙니까? 그 물질이 지금 영주한 집중되어 있죠. 그 물질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법률이 정당화되고 만들어지고 더 가속화되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상부구조 하부구조 얘기는 옳아요. 근데 요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습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분명히 하부 구조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그 하부 구조가 만들어낸 상부 구조가 굳이 법률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 깊은 성격, 성향, 민족성 뭐 이런 것들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쇠퇴하지 않죠. 그것처럼 이런 노예 근성이 근대 복제 기술에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복제 기술이 분명 유물론적으로는 모두의 예술 작품이 돌아갔으니까 예술 작품이 가진 어떤 뭔가 신성성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영주를 숭배하고 왕을 숭배하던 그 심리가 복제 기술에 그대로 이입되면서 오히려 도처에서 히틀러를 만나고 집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복제 기술이 커지고 열린 근대 내에서 만들어진 히틀러나 나치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벤야민이 봤을 때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벤야민이 말했던 거는 사실 지금 벌어졌죠. 뭐죠? 현대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라 해야 될까?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누구나 다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이전에는 소셜 네트워크, SNS, 블로그,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플랫폼, 물론 플랫폼의 요 하부 구조예요, 사실상. 유튜브.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컷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하부 구조에 의해서 모두에 의해서 다 보편화되니까 누구나 다 자기 컨텐츠를 만들고 표현하는 그런 지금 세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벤jamin이 생각했던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글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니까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다. 누구나 다 글을 쓰고 자기 글을 돌아보면서 뭔가 예술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때 구현되지 않았어요. 여기 구현됐죠. 어디서 구현되고 있나요? 문해창작가인가요? 아니요, 문해창작가는 근대적이죠. 현대적인 건 뭐죠? 웹소설, 인터넷 소설 같은 것들. 무작위로 적잖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글도 많지만 좋은 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글이 쓰레기든지 좋든 그 부분, 그 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양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형식이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현대에 굉장히 많이 구현된 거예요. 영상도 그렇고. 누구나 영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찍을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그 플랫폼과 하부 구조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저번 보충 시간에 그 한계를 제가 지적했지만은 뭐 완전하지 않지만 그건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좌우지간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유물론 경제 결정론 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했죠. 왜 애매하죠? 애매한 이유는 뭐 서술된 내용 그대로예요. 이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틀리고 또 이때는 맞아버리는 무슨 홍상수 감독 영화예요? 그 홍상수 감독 영화 그거 있잖아요. 지금은 맞지만 그때는 틀리단가? 뭐 그런 영화 제목처럼 뭐라 해야 될까? 요 습속 안 적었는데 문화지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A1이라고 할게요. A1에 의한 하부 구조에 의해서 요 B1이라고 하는 습속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 습속이 만들어졌는데 기술은 또 바뀌었죠. 요거를 하부 구조 A2라고 할게요. A2의 하부 구조가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문화지체 현상 이랑 A1, A2 괴리가 있죠. 요 괴리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죠? 다시 요 복제 기술에서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현대성이라고 하죠. 소위 뭔가 우리 자유롭게 찍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반응하고 댓글 달고 끌어내리고 올리고 추천하고 비추천 때리는 뭐 그런 무수히 많은 장들이 정상적인 거죠, 우리한테는. 그때그때 반응하고 좋아요 누르고 모임을 갖고 그런 정신들이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뭉뚱그리면 현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건 이제 B2죠. 새로운 정신세계 습속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A2의 이 부분은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만들어졌다 해서 정신이 곧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난감했던 거예요. 기술적 복제 기술 적었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정신력으로 요 복제 기술을 꿰뚫어 봤을 때는 분명 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은 왜 1930, 40년대에는 모두가 하이 히틀러, 지크알 외치면서 히틀러 같은 저런 무지렁이의 인종주의, 최악의 인종주의자를 독일 제국 의회에 총리로 선출했을까? 총리도 모자라가지고 총통이 만들어졌을까? 왜 세계대전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쿠데타를 안 하는 걸까? 독일 시민들은 바본가? 뭐 전쟁 광들인가 진짜? 프로이센 제국의 후예라서? 뭐 좌우지가 그런 온갖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은 1940년에 죽습니다. 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하간 요 괴리 현상 때문에 요 경제 결정론이 옳지만은 동시에 옳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견해가 도출됩니다.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터 베냐민이 요 파사주 얘기를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거 말고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진짜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와 문화 간의 인과적 연관성을 드러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연관이다. 문화가 어떻게 경제 속에서 성립하는가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서술하는 것. 다시 말해 경제 과정을 눈에 보이는 원 현상으로, 즉 아케이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 따라서 19세기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현상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원 현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핵심적인 구절만 말하자면 이 구절이에요. 바로 문화가 어떻게 경제 속에서 성립하는가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합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문화가 더 크고 그 안에 경제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표현된다는 겁니다. 요 구절 띄고 있어요.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발터 베냐민은. 왜? 발터 베냐민은 문화라고 하는 것 내에서도 그러니까 하부 구조에 종속된 상부 구조가 아니라 상부 구조 자체 내에도 어떤 자율적인 질서, 자율적인 권리, 권력, 욕망이 작동한다고 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B 요 부분. 물론 저는 약간 조금 마르크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웃기죠. 베냐민 영상만 지금 15개 넘고 찍고 있는데 사실 저는 베냐민보다는 마르크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걸 해석할 때 좀 문화 지체 현상이다, 일종의 습속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제 결정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논지를 폈죠. 요런 논지 과정 전 자체가 좀 경제 결정론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경제 결정론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좀 소박한 경제 결정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약간 조금 유도리는 경제 결정론이죠. 그렇게 봤는데 베냐민은 이렇게 보지 않고 조금 더 세게 그냥 아예 문화의 어떤 자율적인 구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기가 중요하다라는 구절을 적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파사조 프로젝트에 나왔던 진짜 요 미친 기획을 실천하는 겁니다. 19세기 자본주의 자체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하죠. 왜 19세기 자본주의를 보죠? 이게 1980년대부터 87년? 1870년? 70년대까지 아마 다룰 거예요. 왜 그때를 다뤘지? 얘는 20세기 사람이잖아. 발터 베냐민은.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런 거죠. 19세기에 벌어졌던 일이 20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좀 비판적으로. 20세기에 있는 벌어진 일들 보면은 20세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알고 들어가 봤더니 19세기에 이미 완성된 일이더라. 우린 19세기 했던 짓을 20세기에 반복하고 있다. 근데 20세기에 과연 나아졌는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왜? 19세기의 자본주의 얘기를 할 때는 자본주의가 분명 꿈과 희망과 새로운 세계 열어줄 거라고 말하면서 그런 전당과 홍보와 온갖 국가 기획들을 만들어내면서 성장했는데 그 기획들은 지금 20세기에 개뿔 이루어진 게 없다. 오히려 그 기획이 20세기도 반복되고 있을 뿐. 고로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드러낼 수 있죠. 19세기를 상고함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약간 격가지인데 여러분 만약 지금 현재를 전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면 과거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지금 현재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현재를 다르게 이 체제를 바꿔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 과거로 갑니다. 괜찮은 전략이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상부구조 하부구조 요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 결정론을 조금 벗어나게 돼요. 근데 벤야민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르크스를 비판한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파사조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 읽어볼게요. 고양된 시각성과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의 수행의 결합이라고 적었어요. 왜 이렇게 빨간색이 안 나오냐? 여하간 이렇게 적었습니다. 흥미롭죠? 이 고양된 시각성,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고도로 사유가 응축된 그런 시각성 바라보는 이 문화예술, 문화, 형식 이런 것들 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주의는 반드시 보충되어야 한다.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구절을 이제 직접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터 벤야민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15강 시간으로 따지자면 거의 막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몇백 시간 넘도록 벤야민 얘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그겁니다. 벤야민은 마크스주의 비평가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벤야민은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벤야민은 벤야민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크스주의자지. 마크스주의를 보충하려고 했어요. 갱신시키려고 했고. 왜? 마르크스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방법이 좀 많이 수정되어야만 할 뿐이지. 마르크스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하겠나 이 속도로 가서 참 고민입니다. 뭐 약간 계속 얘기합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발터 벤야민이 봤을 때 이렇게 깨달음의 국면을 위해서 마크스주의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경제 결정론이 아닌 어떤 문화의 어떤 고유적인 그 영역을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요거 문화지체 B1 요 부분을 조금 규명해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적 개혁을 하면 이렇게 보자. 독일 계몽주의적 방식의 조금 연장선상입니다. 계몽적인 거예요. 이 방식도. 뭐 좌우지간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의 문제가 한 번 더 남죠. 좋아, 이 방법은 알겠어. 근데 그럼 그런 문화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 1번은 얘기했죠. 파리 농부에 나왔던 꼴라주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꼴라주 형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꼴라주였을까? 그러니까 이 기법이 초현실주의 그룹 내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현실주의란 말답게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전통적이지도 않아요. 당시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던 방법론과도 괴리됩니다. 예술가 그룹에서 한 거라니까요. 예술가 그룹에서 한 게 어떻게 학적 담론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발터 벤야민이 과감하게 그걸 수용합니다. 왜? 왜 수용했을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럼 초현실주의에 반대되는 건 뭐죠? 현실주의겠죠. 현실주의가 뭡니까? 이제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꾸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과연 그 현실주의라고 하는 게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그 현실, 리얼리티, 그게 뭡니까? 그게 뭔데요, 여러분? 뭔데요? 뭔가 떠올렸습니까? 여러분이 떠올리는 머릿속에 현실에 대한 표상이 있습니까? 제가 장단코 말하는데 현실 그 자체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현실 그 자체라고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상으로 붙잡히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럼 여러분이 떠올린 건 뭐죠? 네, 맞아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결정적인 장면, 좀 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 현실주의 얘기할 때 여자친구랑 자취방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살색 시간을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음란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현실주의를 했을 때 여러분 뭘 떠올렸을까? 제가 맞춰볼까요? 뭐 하나는 이제 대부분 노동자실 테니까 노동, 관계 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노동 착취, 위험의 외주화, 요 한창 이제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죠. 위험의 외주화, 좀 비정규직 같은 부조리한 법안, 그걸 떠올렸을 심산이 높습니다. 혹은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권력에 의한 갑질, 전횡, 연줄, 뭔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원초적으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젠더 폭력, 가부장제, 여성에 의해 쏟아진 어떤 시선적인 어떤 압박감, 고통, 자기 검열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얘기했죠? 노동, 권력, 젠더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현실주의란 말을 해서 따라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걸 여러분 생각했을 때 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이거 말고 다른 현실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에버랜드 놀러 가가지고 관람열차 타는 것도 현실이고요. 솜사탕 먹는 것도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나? 맘스터치에 나온 새로운 인크레더블 버거인가? 그 맛있는 버거 먹는 거 역시도 현실입니다. 다 현실이에요, 세상은. 근데 그러면 우리 그걸로 앞에 리즘자를 붙여서 현실주의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중요도가 부여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실주의라고 했을 때 그 현실주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점이 부여돼 있다는 거죠. 그 중점 누가 부여하나요?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노동, 권력, 젠더의 문제는 뭐 젠더의 문제야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자본주의와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젠더도 사실 전 자본주의를 끌어오고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가부장제보다는. 라고 말하면 이제 페미니스트와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 내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또 요즘 유행하는 페미니즘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요즘 헤게모니 투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페미니즘 학계에 좀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 자우주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가 빼고 뭐 젠더 문제를 빼고 앞에 권력과 노동 얘기만 합시다. 이 얘기는 불가분의 관계죠. 왜? 그 권력이 요 노동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요 중점,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라고 하는 암묵적 체제 내에서 부여된 중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티 중점이죠. 이 피해 당하는 사람에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찍은 거니까. 근데 뭐 이거 동시에 피해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 피해자 입장에서 노동 문제가 정말 고통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시위를 하죠.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배자 입장에서 이게 바뀌면 자기 기득권이 침해되니까 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고수해야 되는, 지켜내야 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문제화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두 명의 쟁점이 맞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 내에서.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게 현실주의의 이름으로 들어온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좋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안 좋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예시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현실주의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라는 맥락 내에서 또 현실은 또 뭐죠? 이를테면 뭐 주가 그래프 중요하지. 집값, 부동산 동향 중요하죠. 불로소득을 이뤄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꽁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뭐 이런 수많은 노하우들 역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시점에서 바라봐도 중요해요. 왜? 피해자 역시도 이걸 원하니까 자본주의 내에서는 못하면 바보 취급받죠. 이런 것도 못하면 그렇게 봤을 때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 체제 내에 부여된 중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초현실주의는 뭐죠? 초현실주의의 기본적인 방식은 요 체제, 자본주의에서 부여된 중점에서 요 자본주의 체제 자체, 구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죠? 뭔가 좀 체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것 자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를 따라갔을 때 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묘사되겠습니까? 묘사 안 되죠. 묘사 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묘사되겠지. 저 사람은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아서 저기 온 거야. 뭐 IMF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요인 언급하지 않죠. 그냥 네가 게으르고 재테크를 못하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고주망태고 주정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개인적 비난을 가해서 그 노숙자가 노숙자인 이유로 합리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노숙자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산책하듯이 달려가지고 그 노숙자한테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죠. 얘기를 5분만 나눠보세요. 5분만 나눠보면 그 사람 게을러 속이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얘기 길어지니까 스킵하겠습니다. 뭐 자우즈가 초현실주의 기법이라고 하는 건 체제에 의해서 부여된 중점을 이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중점을 찾아내기 위한 좀 방법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리 농부 기법, 꼴라주적 기법을 봤을 때 발터 베냐면 열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중점이 부여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요
꼴라주 기법을 채택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파리의 농부라고 하는 요 저작에 그렇게 막 희열감 느꼈던 겁니다. 발터 벤야민이. 그리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파사주가 구성됐던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체제의 중력을 부정하는 거죠. 체제의 중력을 부정하는 콜라주적 기술. 네. 이게 1번입니다. 근데 1번이라고 했으니까 2번도 있겠죠. 2번은 뭐죠? 2번은 이런 거예요. 2번은 아까 제가 예시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아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뭐 비정규직, 갑질, 뭐 이런 것들 다 언급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반독해라고 하죠. 반독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요 독해라고 하는 건 사실 학교에서 정해줘요. 올바른 방식, 제대로 된 독해, 모범 답안. 그러니까 반독해는 뭐죠? 독해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온한 방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임금 문제, 뭐 사람이 다치고 노동자가 무너지는 문제를 뭔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관점에서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부르주아의 시점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피해자, 사망자, 소외당하는 사람 시점을 아예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독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파사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체제의 중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걸 수집해요. 마치 도시의 산책자처럼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걸 다 인상을 기록하고 얘기해보고 증언을 수집하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오고 모으는 겁니다. 꼴라주를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성한 꼴라주를 구성해놓기만 그냥 나열이죠.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내온 자료들을 반독해 방식으로, 그러니까 좌파적으로 독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독해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저작을 만드는 거죠.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이 지옥 같은 연속성을 폭파시키는 하나의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여기 적었듯이 1935년 8월 9일 친구 유명하죠? 게르그 숄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편지에서 벤야민이 자기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적고 있는 이 파사주 프로젝트가 뭐에 관련된 건지 밝혀요. 벤야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작업은 초현실주의의 철학적 환산화이자 그 지향을 나타낸다네. 그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현존에 확정된 것들. 그 쓰레기들 속에서 역사의 이미지를 포착하려는 시도와도 같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나와있죠. 초현실주의의 철학적, 좀 더 정확히는 좌파적 혹은 갱신된 마르크스주의적 방식으로 갱신하는 게 파사주예요. 이게 벤야민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좌파적 꼴라주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 했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역사에 의해서 체제에서 잊혀져 버린 것들, 즉 쓰레기. 그 쓰레기들을 다시 발굴하고 차단내고, 뭐 그게 계보적일 수도 있고 고고학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발굴해가지고 다시 조직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어떤 혁명적이고 바뀔 수 있는 변화의 느낌, 예술적 응축적 에너지를 부여하고 싶은 겁니다. 반독해. 그런 방식으로 파사주를 적으려고 한 거죠. 네, 그렇게 적힌 저작이 바로 여러분 파사주 프로젝트, 파사젠베르크 혹은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저작입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여나 감명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 다 읽는 거 어려울지 몰라요. 전공자가 아니라면 어려울 겁니다. 아니 사실 전공자들도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3,000쪽이 넘는 압박적인 분량에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날 것 그대로 자료만 모아놓기도 한 그런 좀 불친절한 게 아니라 이건 뭐라 해야 돼? 그냥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서의 어떤 자질을 못 갖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결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저작을 읽다 보면은 벤야민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벤야민이 못했던 작업을 완수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벤야민의 또 다른 저자가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벤야민이 아니라 홍준성이 나오지. 여러분 연구하는 연구자 이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물론 바로 그러한 게 연구고 독해의 본질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해석이 아니라 창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빡센 거죠. 이 저작 읽기가. 뭐 여하간.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읽으라고 권유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앞부분, 서론 부분. 특히 서론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영감과 사유의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얘기가 굉장히 길었죠.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길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총.